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계량경제학을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계량경제학, 자, 요 이름만 딱 들어도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한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과목을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앞으로 전공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진로에 있어서 이 계량경제학이라는 요 게이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답니다. 자, 이 계량경제학을 이 골드버그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계량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이론, 수학, 그리고 통계학 추론 등의 분석 도구를 실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응용하는 사회과학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경제도 있고 수학도 있고 통계학도 있고, 그러니까 계량경제학 속에는 그렇죠. 경제학, 수학, 통계학이라는 세 과목이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경제학을 전공하는 경제학도 입장에서는 보면 경제이론, 미시그시 경제에서 다루는 이론들은 우리가 좀 알겠는데 이 수학적 배경이나 특별히 이 통계학적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한 학생들은 이 계량경제학을 여러분 책을 딱 펼쳐보면 그렇죠. 몇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잠 온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알겠죠. 그래서 이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제 이론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이 통계학적 이론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Q스타디에서도 이 계량경제학 과목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이 개설을 끊임없이 요청해서 선생님이 연구하는 중에 이제 이 계량경제학 강의를 우리가 개설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에 많은 학생들이 계량경제학 강의가 개설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사전 등록을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전 등록 이벤트를 했는데 50명 정도의 학생이 단 며칠 만에 다 마감이 되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계량경제학을 필요할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선생님이 절감을 하고 또 마음에 굉장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강의를 강의해도 또 선생님이 강의한다고 해도 이게 선생님이 그쵸? 제가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량경제가 저절로 되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 또는 통계학적, 수학적 기초가 좀 안 돼 있는 사람, 또 여러분 가운데는 또 경제 이론이 조금 약한 사람,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어쨌든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기초가 약한 사람이든 또 기초가 되어 있던 사람이든 가능하면 다 충족될 만한 그런 강의를 선생님이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일단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그렇죠, 20권이 넘는 계량경제학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책들을 선생님이 다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이 조금 약한 사람들도 본인의 노력 플러스 우리가 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병행한다는 전제만 되어진다고 하면 계량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빠짐없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계량경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필수 선행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리통계학. 물론 여러분들이 대개 계량경제학을 하시는 분은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 이론은 대부분 다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리통계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수학과 통계학의 융합된 과목인데 이 수리통계학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 계량경제학을 절대로 공부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리통계를 건너뛰고 계량경제를 한번 해보겠다. 절대로 오산이죠. 반드시 수리통계학을 선행을 하셔야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수리통계를 학교나 내지는 인강을 통해서 또는 혼자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본 학생들 중에 이제 오래되어서 조금 그쵸 기억이 약간 떨어진 분들 그 정도는 상관이 없답니다. 선생님이 요 계량경제학 강의할 때 수리통계학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시켜주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리통계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안 되지만은 수리통계학을 한 번 이상 학습을 해본 학생이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볼 생각이랍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계량경제학 강의를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량경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도 좀 이렇게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접근 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 거시적 내지는 종합적인 또는 이제 통합적인 그런 접근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뭐 계량경제 결론에 가면 예측하고 해석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 예측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첫 관문인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까는 그런 어떤 그렇죠 미시적인 접근 내지는 세부적인 접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무너진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수학적 내용, 통계학적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적당히 건너뛰고 암기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도 상관없답니다. 계량경제학 여러분들 기본서를 딱 펼쳤을 때에 몇 페이지 지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막혀버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큐스타의 계량경제학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진행하려고 그러면, 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한번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 큐스타디 계량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량경제학 기본서,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량경제학 자 기본서, 또 기본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잽실하게 한 200페이지 되는 그런 책 말고 최소 여러분 어떤 책도 상관없다면 600페이지 이상, 뭐 국내 책이든 원서든 상관없죠. 600페이지 이상이 되는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그렇죠? 일독을 먼저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도 나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 기본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죠? 한 3분의 1도 30%도 이해가 안 되는 말로 가득 차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 또는 뭐 원서들도 있는데 읽어봤더니 나는 80% 이상 다 이해가 되더라.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이 강의를 수강할 필요 없죠. 돈 낭비죠. 그렇죠? 이 정도 이해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공부하시면 된답니다.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강의를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70% 정도 되는 사람도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된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계량경제학을 책 읽어도 나는 반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도 모르겠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바로 이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먼저 읽어보라는 것은,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먼저 일독을 해보라는 것은 강의를 듣기 전에 진도 나갈 부분을 먼저 한 번 이상 읽어보라는 이유는, 일단 계량경제학에서 뭘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루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강의를 보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 책을 먼저 한번 읽어봤을 때 몰랐던 내용들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웬만한 내용은 다 설명을 제가 하기 때문에 어떤 특히 정의나 증명 부분들, 여러분 궁금했던 부분들, 책에 다루지 않는 부분도 많이 다룬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 때에 강의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느낌이 빨리 오고 빨리 이해가 된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우리 큐스타디 계량 강의를 수강을, 그렇죠? 강의를 시청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강의를 시청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 교환을 예습할 필요는 없고, 강의는 수강하고 강의 교재는 복습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를 읽어봤을 때에, 그렇죠? 뭐 10%, 20% 이해되는 학생들도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내용들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 계량경제에 눈이 띄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여러분이 읽어봤던 이 기본서를,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다시 1회 내지는 2회, 그쵸? 그쵸?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답니다. 기본서를
다시 1회 내지는 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읽어서 이렇게 읽었더니 여러분들이 70% 이상 이해가 되더라. 70%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제 각종 경제 이론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연습을 하면 이 계량 경제학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1번, 3번 생략하고 선생님 강의 하나만 딱 듣고 뭐 계량 경제를 완성해 보겠다. 자, 그러면 그 처음부터 천재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제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 전후에 이렇게 진행한다는 사실을 꼭 약속을 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계량 경제학 여러분들이 기본서는 우리가 분량적인 측면만 한 600회 이상 되는 책이면 그 내용은 거의 별 차이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원서든 국내 번역서든 또 국내 교수님 쓴 책도 좋은 책들 많이 있답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뭐 수십 권 이렇게 저처럼 볼 필요는 없고 한 권 내지는 한 2종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계량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Q스타디 계량 경제학의 특징이 뭐냐? 자, 일단 우리는 그 수리 통계적 개념을 빠짐없이 증명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예수님 여기서 세부적 접근이라고 했죠.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 뭐, 아주 기본 전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단순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 자,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엡실론 i. 책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베타 제로, 베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는 상관없고, 책에 따라서는 이 엡실론 i를 ui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자, 뭐 그것은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럼 이와 같은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을 우리가 고전적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이런 모수 값들을 알파 해시나 베타 해시나 또는 요놈의 그렇죠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추정치인 시그마 제곱 해시나 이와 같은 값들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한 것을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이라 해서 보통 우리가 LS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량 경제학 책을 보면 요것이 어떤 것이다, 요것이 어떤 것이다, 요것이 어떤 것이다 다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그것을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 검증 이런 단계에 응용하는 사람하고 요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증명을 하고 여기에 적용하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차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외워서 하실 분들은 선생님 강의 들을 필요 없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량 경제를 접근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구멍이 난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가 모든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나 정의야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증명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정의, 그 정의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 개념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또 그 정의를 그렇게 낸 정의의 배경이 뭔지 그걸 알고 접근해야지. 모르고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취미도 안 생기고 철저히 재미가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꼭 각종 한국은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취직할 때 또는 그쵸 대학원에서 시험을 치실 때에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햇 제곱이라고 하는 요 오차항의 분산의 추정치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n-2분의 시그마 ei 제곱 즉 잔차 제곱이죠. 자, 요 놈이 지금 요 최소 자성 추정량이 요 놈이 불편 추정량이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접근이 두 가지죠. 그냥 이것이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고 책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불편 추정량이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왜 불편 추정량인지 자, 우리가 불편 추정량을 기본적으로 그렇죠. 증명하는 방법은 요 놈의 기대값이 그렇죠.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이 불편 추정량이지 단순 암기하는 사람하고
요 놈이 왜 불편 추정량인지 우리가 증명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계량 경제학을 공부할 때 실력, 그쵸,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에, 그쵸, 이거 그냥 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증명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이 계량 경제학 책들을 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본 결과는 왜 불편 추정량인지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알고 가게 되면 계량 경제가 굉장히 쉬워지더라는 것을, 그렇죠,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어떤 수리 통계적 어떤 개념들을 빠짐없이 선생님은 증명을 해줄 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불평 추는데 실제 무슨 한국은행이나 각종 시험에 어떠한 어떤 통계량의 추정치가 불평 추정량임을 보여보라. 또는 뭐 이게 최소 자성 추정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후 추정량 같은 경우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최후 추정량인지 보여라.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에도 나온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모형을 설정하고 이제 추정하는 단계, 검증하는 단계, 뭐 각종, 그렇죠, 이 통계치들의 추정량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데 멈추면 안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 우리가 설정된 모형에, 그쵸, 추정하는 과정에 사용하고, 뭐 가설 검증이나 적합도 검증에서 사용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다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측하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이 통합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강의는 세부적으로 하나씩 빠짐없이 이게 왜 그쵸, 알파의 추정량 또 요게 베타의 추정량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또 왜 이런 것들이 최소 자성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고 또 선형 추정량이고 또 최소 분산 추정량인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를 다 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설정된 모형을 추정하고 검증하고 또 예측하고 해석하는 어떤 통합적 접근을 우리가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각 단원 뒤로 들어가면 이제 전체 과정을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쵸, 연습들을 많이 할 거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유의할 것은 요 해석하는 단계에 들어가 보면 요 경제 이론이, 그쵸, 많죠. 우리가 설정된 모형이 대부분 경제 모형이죠. 그쵸? 그러면 그 경제 모형을 우리가 설정해서 해석할 적에 여기서 요 베타 햇이라고 하는 요거, 예를 들면 베타 햇자리에 뭐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소비다. 요게 아니 소득이다. 요게 X가 소득이고 요 Y가 만약에 소비 지출이다. 그러면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이론적으로 한계 소비 성량, 요 놈이 MPC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런 해석에, 그쵸, 동원되는 경제 이론이 엄청나게 복잡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경제 이론을 알면 할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어쨌든 이런 경제 이론도 여러분들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쵸, 여러분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경제 이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량 경제에서 우리가 기본서에 다루는 그런 모형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각종 다양한 경제 이론들의, 그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실전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 강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전 자료를 통한 충분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답니다. 이것까지 모든 경제 모형을 다 가져와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강의를 500강을 해도 모자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실전 자료를 통한 충분한 연습이 되도록 나름, 그렇죠, 많은 연습을 가능하면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량을 다 강의에다 다 담아내기에는, 그렇죠, 강의 분량이 너무, 그렇죠, 수백 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렇죠, 허용되는 시간 범위 안에서는 나름 충분한 연습이 되도록 노력을 해볼 거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계량 경제학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크게 회귀 분석을 기반하는 내용하고 시계열을 기반하는 내용하고 요게 한 70대 30으로 이렇게,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시계열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계열 부분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강의 안 해주는 교수님도 많고, 또 뭐
보통 계량경제학 강의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그렇죠, 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큐스타디 계량경제학 강의에서는 요 시계열을 기반하는, 여러분 계량경제학 기본서 부분 뒷부분에 해당 한 30%, 요 부분도, 그렇죠, 웬만한 내용은 여러분들 다 다룰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 선생님도 노력하고 이 계량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내용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의 1에 나와 있는 회귀 분석의 정의부터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단원을 개관하는 정의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 이걸 우리가 설명 변수라고도 하고 또 통제 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독립 변수, 설명 변수라고 불리우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변수에 기초하여, 자, 요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는 우리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독립 변수가 둘 이상일 때는 다중 회귀 분석 내지는 중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 독립 변수에 기초하여 종속 변수, 보통 요 놈이 x, 요 놈을 우리가 y로 표현하는데, 이 종속 변수 y는 피설명 변수 내지는 통제된 변수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자, 어쨌든 종속 변수라고 불리운 다른 한 변수의 값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추측 통계다. 뭐 한마디로 추정하는 통계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회귀 분석의 정의는, 자, 우리가 간단히 읽어봤고, 우리가 여기서 회귀 분석하고 요 상감 분석의 차이점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도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요 독립 변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확정 변수, 딱 우리가 컨트롤해서 정해지는 그런 변수라는 거죠. 확정 변수로 가정이 되고, 종속 변수는 확률 변수로 가정이 되어 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반면에 상감 분석은 변수 두 개 다 확률 변수로 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독립 변수에 주어진 값으로 종속 변수의 평균값을 추정 예측하는 것이 회귀 분석의 목적이 때 반해서 상감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성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요 두 번째 차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만족하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단순 선형 회귀 모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요 X라고 하는 것을 소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서. 자, 요 X를 우리는 뭐다?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고, 요 Y를 갖다가 이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 지출이라고 일단 생각해 놓고 우리가 요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모형은 일단 단순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독립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 선형 모형이고, 여러분 여기에 보고 계시는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요것을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 오차항 내지는 확률적 교란항 내지는 또 교란항 오차 뭐 등등 여러 말을 쓰는데, 책에 따라서는 요 엡실론 i를 UI라고 표현된 책도 있는데, 자, 표시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요 엡실론 i에 관한 중요한 전제가 이렇게 5가지나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식을 전개하거나 계산을 할 적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요 X 값은 일단은 비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답니다. 요 X 값은 우리가 컨트롤해서 통제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오는 변수가 아니고, 요 X 값은 비확률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요 단순 선행 모형에서 우리가 어떤 추정을 실시할 적에 요 X값은 우리가 통계에서 딱딱딱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득과 소비 지출 함수를 분석할 때에 뭐 소득이 80, 소득이 100, 소득이 1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 변수 X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비확률 변수, 할 수 있는 비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된답니다. 반면에 우리가 요 엡실론 i는 밑에도 나오지만은 요놈은 확률 변수랍니다. 그러면 요 오차항 엡실론 i를 왜 설정해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이 자 800만 원, 자 단위는 만 원이라고 합시다. 소득이 800만 원인 그쵸 가게의 소비 지출을 조사해봤더니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집은 지출을 600만 원만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650만 원 지출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700만 원 지출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730만 원 등등등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이 소득 800만 원, 소득을 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을 때에 소득이 800만 원인 집의 소비 지출은 다르게 나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어떤 변수는 요 X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가족 수, 어떤 집은 가족 수가 5명이고 어떤 집은 2명이다. 아무래도 5명 있는 가족이 5명 있는 집이 가족이 2명 있는 집보다도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화 행사, 뭐 각종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선호하는 집이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집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화 행사를 선호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는 분명히 소비 지출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득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많이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들이 많죠.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학자들이 엡실론 i라고 하는 오차항으로 그것을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y값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그 이유가 요 x값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오차항의 성질에 의해서 이 y값들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일단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뒤에서 많이 다룬답니다. 그래서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다? 요놈은 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x가 비확률 변수고 알파 베타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결국 요 우변에는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확률 변수와 일종의 우리가 확률 입장에서는 상수값의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요놈 전체 이 밑줄 진 부분이 상수 취급이 되니까 확률 변수는 요놈 하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요 오른쪽 전체에 대응하는 이 yi 역시도 엡실론 i가 확률 변수면 yi 역시도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차항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요 놈의 이 통계학자들이 기본 가정을 우리가 5가지를 해놨답니다. 자, 요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식들을 증명할 적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 첫째는 엡실론 i의 기대치는 0이다. 즉, 엡실론 i의 요 평균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요 사실로부터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이 yi의 기대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yi의 기대값은 자, yi 대신에 여기에 주어진 모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 엡실론 i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린 여기에서 기대값을 조사할 때에 x가 지금 비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밑줄치 부분 전체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할 적에는 더해진 상수값은 요 기대값 기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모양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엡실론 i의 기대값이 여기서 0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y의 기대값이 지금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 xi가 된다는 사실